남의 인생사에 개입을 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판사 스스로가 깨끗한 손이 아니다, 이런 사람이 내린 판결을 어느 국민이 과연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지. 판사들은 특히 행동거지에 조심을, 사명의 엄중함, 망각을 하고, 외부에서 나오는 비판은 이게 전부 다 인신공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가 아닌가. 판사가 공적인 업무인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국민들을 상대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전혀 공직자의 자세가 안 돼 있다.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팽개친 거는 그동안의 판사들이었습니다. 바람 불기 전에 엎드린 조직이 사법부였거든요. 법관회의에서 내부 자성과 개혁을 요구하는 통렬한 목소리가 저는 나와주기를 바라고요. 대법원도 특정 대학교 특정 학과 동문회 비슷한 성격으로 회의체로서의 의미와 기능이 전혀 살아나지 않는 거죠.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줄여야 됩니다. 재판정이 온전히 직업 법관, 직업 법조인들의 놀이공간인 나라는 없거든요. 다 국민들이 들어가서, 심지어 남미 쪽에 가도 참심제, 배심제가 다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독일 국민들이 한 8천만 명 되는데 대법관이 지금 한 320명이 넘으니까 우리 국민이 한 5천만 된다면 적어도 한 100명은 돼야 되지 않을까. 법관들이 일반 국민들과 유료된 자기들만의 왕국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이걸 허물 수가 있다. 사법개혁은 저는 1년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법원에 지금 계류 중인 재판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렇다면 대법원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은 재임 기간 동안 중지한다라고 딱 방침을 정해서 내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별 재판부의 결정에 맡긴다라는 것은 이제 비겁한 답변이다.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안녕하십니까, 논설의 박용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선거 개입에 이어 지규현 판사의 향응 의혹까지 터져나온 가운데 26일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규현 판사는 사진이 공개된 술자리에 대해 법조계 후배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일행의 권유로 인근 주점에 들러 기념사진을 찍은 것이라며 술자리가 시작되기 전 자리를 떠났다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해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는 게 아닌지 다시 한번 놀라울 따름입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죄다 거짓말이라며 중간 정리만 해두자, 지규현 법조인과 룸메 같다 라고 썼습니다. 오늘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모시고 이 문제의 해법, 그리고 법관의 독립성이란 과연 무엇인가, 근본적인 사법개혁 방향은 무엇인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뒤 대법원이 제3고심 절차까지 무리하게 진행해서 6월 3일 이전에 최종 선고를 낼 것이라는 가능성을 지적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분이죠. 서보학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규현 판사가 향응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19일 윤석열 내란죄 재판에서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내놓고 곧바로 민주당이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대법원 기준에 따르면 상시적 직무 관련자에 해당하고요. 법조인들입니다. 지 판사의 행위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법학자의 관점에서 무엇이 왜 문제인지 하나하나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법원 재판 결과를 신뢰하는 것은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판사들이 공부 잘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내린 판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원 판결은 공정해야죠. 민사 같으면 이제 원고, 피고 간에 공정한 입장에서 판결을 내린다. 형사사건 같으면 국가를 대표하는 검찰과 피고인 간에 제3자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린다. 공정성이 확보가 돼야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법원은 사회적인 여론이나 어떤 정치적인 외풍, 독립을 해야 되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판사들의 저는 청렴성이라고 봅니다. 남의 인생사에 개입을 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특히 형사사건 같으면 그 피고인의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 아닙니까? 판사 스스로가 온갖 부정부패, 향응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다. 깨끗한 손이 아니다. 이런 사람이 내린 판결을 어느 국민이 과연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지 굉장히 냉소적인 태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규현 판사가 내란 사건, 모든 사건을 지금 맡고 있는 재판장인데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라든가 비공개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흐름들 가운데서 지규현 판사가 과연 정치적인, 사회적인 특정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한 채 재판을 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을 사기에 충분한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터진 지규현 판사의 청렴성에 대한 의혹, 이런 것은 이번 판결과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의문을 지금 제기하고 있어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이다, 재판에 영향을 주는 행위다, 이런 식으로 되레 비판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공당이 어떻게 판사가 어디 가서 술 먹었다 이런 걸 가지고 그 판사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까? 저런 식으로 잡혀찍게 하는 것은 예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법관들 압박하고 겁박할 때 쓰던 수법이거든요. 법조계라는 사회는 여러 가지 학연이라든가 근무연 이런 걸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 세계거든요. 특히 이제 법원 판사들이라든가 검사들이라든가 내노라 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그 세계는 뭐 특정 대학교 특정학과 출신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과거 같으면 이제 사법연수원 몇 기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얽혀 있고, 어느 법원 뭐 어느 과에서 근무를 했다 이런 근무연으로 아주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형관들이 있고 옷을 벗고 나간 정관들이 있단 말이죠. 굉장히 복잡하게 서로 얽혀가지고 서로 인연을 맺고 수사나 재판 이런 데 영향을 끼치고, 이 판사들은 특히 행동거지에 조심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판사의 청렴성이라든가 또는 중립성 이런 부분에서 바로 의심을 받기 때문에 판사들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 시민들의 감시와 비판, 이게 저는 더욱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위치에 있는 자신의 사명의 엄중함 망각을 하고 외부에서 나오는 비판은 이게 전부 다 인신공격이다, 재판의 독립을 해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가 아닌가,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집판사가 보이는 그 태도가 오히려 또 더 문제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시민들이 법정에 가서 선서하고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죠. 법원은 이제 그것을 사법방해죄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엄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규현 판사라든가 판사들이 속한 대법원은 더더욱 정직해야죠. 국민들한테 정직해야 되고, 스스로에게 제기된 어떤 여러 가지 의혹을 해명함이 있어서도 솔직해야 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태도죠. 그러면서 공판정에서 자신이 재판장인 법정에서 이런 개인적 비리와 관련한 해명 발언을 한 것 그 자체도 문제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일종의 신상 발언을 한 게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저는 국회에서 가끔 신상 발언을 하는 건 들어봤어도, 판사가 공적인 업무인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한테 자기 신상 발언을 하는 예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과사의 개념 구분이 잘 안 되는 판사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본인이 해명할 게 있다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든지, 공수처에 저는 고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배당까지. 수사기관에 자기가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일종의 국민들을 상대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이게 전혀 공직자의 자세가 안 돼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규현 판사는 그동안 재판 진행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구속 취소하고 그 과정에서 법 해석을 왜곡되게 하거나 아예 새로운 입법을 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데, 여기에 향응 의혹 그리고 거짓말까지, 참 이건 어떻게 보면 헌법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된다는 그 법관의 어떤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입법자의 역할과 법을 해석하는 법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입법자는 법을 만들고 만들어진 법 테두리 내에서 법관은 법을 해석해서 적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속기간 산정하고 관련해서는 법 문헌에 명시적으로 날로 계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규현 판사가 이게 특이하게도 수십 년 실무 관행도 무시하고 법문헌도 무시하고 시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풀어줬단 말이죠. 그러고는 다시 옛날 그대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한 딱 일회성 해석을 한 것인데, 저는 이것은 일종의 법문헌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법을 스스로 창설하는 해석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명확히 법관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배한 거죠. 재판을 함에 있어서도 어떤 공개 재판의 원칙을 어기고, 그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비공개 재판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군사 재판에서는 다 지금 공개 재판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개인의 어떤 비리에 대한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 저는 많은 국민들이 볼 때 정말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를 그냥 놔둬도 되는지 많은 시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란 재판 정말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이 중요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재판장이 거짓말을 하고 편파적으로 내란 우두머리를 비호하는 듯한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개인적인 비리 의혹도 지금 불거진 상태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계속 지금
지금 이 재판을 맡기고 있는 것은 저는 정말 납득할 수 없다. 국민들도 납득할 수 없고 법원 내부의 대부분 판사들도 저는 납득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법부의 신뢰, 다른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저는 즉시 지기현 판사는 직위 해제를 하고 이 사건 또는 다른 사건 재판 업무에서 손을 떼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 모든 의혹이 해명될 때까지는 즉시 그런 조치를 저는 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기현 판사뿐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판결 이후로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아무런 얘기도 해명도 없고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법부 신뢰가 유지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명백하게 대법관들을 수하로 거느리고 정치에 개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선거 개입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지점에서 저는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당연히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불러다가 질문을 하고 의혹을 해소를 해야죠. 그리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저는 해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국회의원들도 잘못을 해서 기소가 되면 법정에 출석해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잘못했으면 당연히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서 불러다가 질문을 하고 비판을 할 수 있어야죠. 재판의 독립, 이걸 내세워가지고 국회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는 것은 저는 그야말로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고 우리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헌법상의 권한을 무시하는 행태다.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법관들이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고 그래서 결국 26일 날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리기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안건이 상당히 좀 읽어보면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했는데 재판 독립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 것이겠지만 대법원장이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한다든지 과정에서 외부 세력과 어떤 교감이 있었다든지 지기현 판사가 약점을 잡혀서 윤석열 관련 재판을 비정상적으로 진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이라면 엄청난 문제인데 재판 독립이라는 명목으로 이런 의혹들을 차단하려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불온시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재판 독립이 과연 이런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재판 독립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스스로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가 그동안 크게 보면 한 4차례의 사법 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인 압력이 있고 내부가 구태에 의한 어떤 관행 관습으로 부패해지고 물들어가고 이럴 때 이제 젊은 소장 판사들이 나서서 사법부의 독립과 내부 개혁을 부르짖었던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마지막이었던 게 2003년 4차 사법 파동이 있었던 걸로 알고 벌써 20여 년이 지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내부의 젊은 판사들의 기계 소신 이런 것도 많이 사라진 게 아닌가 이런 좀 우려도 들고요. 저는 26일 법관 대표회의에 조금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을 좀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 또 강한 개혁의 목소리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요구를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이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사법부 독립 얘기를 하지만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팽개친 거는 그동안의 판사들이었습니다. 멀게는 60년, 70년, 80년대 어목했던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수많은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지어 생명을 앗아간 것도 결국 법원 판사들이었고요. 가까운 예로는 박근혜 정부 때 사법부가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와 재판 거래를 한 것도 사법부였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요구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다른 권력기관들이 바람 불기 전에 엎드리는 기관들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때 행태를 되돌아보면 진짜 바람 불기 전에 엎드린 조직이 사법부였거든요. 그런데 외부의 정당한 감시와 비판에 대해서는 꼭 또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발 저는 법관 회의에서 내부 자성과 개혁을 요구하는 통렬한 목소리가 저는 나와주기를 바라고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도 국민들한테 정말 고개를 숙이고 반성하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향응을 받는다거나 이거야말로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가장 나쁜 형태의 훼손이 아닌가. 그런 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쟁취할 게 있으면 쟁취하고 하는 것이야말로 재판 독립을 위해서 필요한 조처가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법조계에 온갖 인연으로 서로 얽혀 있고 전직
조직 현직 법조인들이 이런저런 인연을 통해서 역량을 주고받고 이익을 주고받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신이 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지기현 판사 개인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이렇게 하면 대법원이 정말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주장만으로 그것을 커버하기에는 국민들이 실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 독립성, 재판 독립이라는 게 그 자체가 가치가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필요한 것인데 수단적인 의미의 독립성만 내세우면서 실제 재판의 공정성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간과하거나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쨌든 법관대표회의에서 반성하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더욱 강력한 사법개혁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 정부에서 좀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법개혁 내용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대법원 개혁이죠. 대법관 수를 늘리는 건데 통계상 보면 우리나라 1년에 상고 사건 수가 4만 건이 넘는다. 이거를 대법원장 포함해 가지고 대법관 14명이 처리를 하는데 사실상 이제 부는 3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힘들다고 하는데 사실상 지연된 재판이 많고 상고된 다음에 뭐 2년, 3년, 4년 몇 년 지나서 판결이 나오는데 이쪽에서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언급도 없고 한 2줄, 3줄로 그냥 상고를 기각한다라든가 심리불속행을 결정한다라든가 뭐 이렇게 나오다가 보니까 대법원 판결 자체가 전혀 국민들을 지금 납득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대법관 수를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대폭 늘려야 된다. 언제도 그런 면이 있지만 대법원도 특정 대학교, 특정 학과 동문회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했던 파기환송심 사건도 보면 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에서 임명된 대법관들은 다 그 뒤에 줄을 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회의체로서의 의미와 기능이 전혀 살아나지 않는 거죠. 대법원장 혼자 사실상 재판을 끌고 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학교라든가 출신 지역이라든가 성별, 나이, 경험 제야에서 활동했던 변호사들도 훨씬 많이 저는 대법관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법관 수도 대폭 늘려야 되고 구성도 훨씬 다양화를 해야 된다. 대법원 제도의 어떤 개혁 이것이 1순위로서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줄여야 됩니다. 말은 본인들이 재판 독립, 판사 독립을 얘기하지만 대법원장의 인사권 여기에 꽉 매여가지고 전국 판사들이 숨을 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죠. 소신 있는 판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외쳤는데 따지고 보면 결국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구축한 독립왕국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사권이라든가 법원 행정권에 대해서 갖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정말 대폭 줄이는 이런 개혁이 필요하다.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구성에도 관여하고 뭐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에도 관여하고 또 대법원이 사실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지방선거관리위원회도 판사들이 장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대법원장과 판사들의 권한이 세요. 우리 사회 곳곳에 선출된 권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과 판사들의 권한, 특권을 대폭 줄이는 개혁이 저는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약간 추상적이긴 하지만 세 번째로는 재판정의 국민 주권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저는 그것이 배심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세계에 보면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 치고 재판정이 온전히 직업 법관, 직업 법조인들의 놀이공간인 나라는 없거든요. 배심제든 참심제든 다 국민들이 들어가서 재판을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어떤 형태로든. 심지어 남미 쪽에 가도 다 참심제, 배심제가 다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실질적인 어떤 국민들이 법정에서 판관으로서의 역할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심제를 강화하고 대폭 활성화시켜야 된다. 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법관 수를 늘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정한 증언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뭐 저는 30명 정도 늘려가지고는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독일 예를 많이 드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사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행정, 재정, 노동, 사회 이렇게 우리식으로 하면 대법원이 전문화돼 가지고 5개가 설치가 돼 있고 거기에 속한 총 대법관이 320명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 민사 형사를 담당하는 그 소위 말하는 배계하라고 하는 대법원도 보니까 민사 재판부가 13개, 형사
판사재판부가 6개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재판부에 뭐 한 6명, 8명씩 대법관들이 배속이 돼서 사건 처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1년에 4만 건을 처리하는데 재판부가 딱 3개 아닙니까? 거기다 전원 합의체는 뭐 1년에 뭐 적으면 한 20건, 많아봐야 수십 건밖에 안 하는데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대법관들의 권위와 권한을 세우고 강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사법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불합리한 지금 시스템인 것 같아요. 독일 국민들이 한 8천만 명 되는데 대법관이 지금 한 320명이 넘으니까 우리 국민이 한 5천만 된다면 적어도 한 100명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프랑스도 대법관 숫자가 한 200명 된다는데 대법관 수를 대폭 늘려야만 신속한 재판도 가능하고 빠른 권리구제가 가능하고 또 전문 분야별로 법원도 만들고 대법관들도 배치를 해야만 지금보다는 더 전문화된 그런 판결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민주당 법원조직법 개정안 이걸 보면 대법관의 법조인이 아닌 사람들도 뭐 포함시키는 안도 지금 제시가 돼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대법관들이 물론 판사 경력을 오랜 기간 가지신 분들이라 유능한 분들이 가긴 하지만 그렇다 그래가지고 어느 한 분야를 깊이 알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뭐 검사 출신 중에서도 대법관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그분이 형사 외에는 다른 분야를 알 수가 없죠. 단점 뭐냐 하면은 대법관들이 모든 법 분야를 깊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재판연구관들의 기초 자료조사라든가 의견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고 아주 깊이 있는 전문화된 판결이 나오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되 좀 전문 분야별로 특화를 해서 그 분야에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한 학자들이라든가 또 소송 수행의 경험이 많은 이런 변호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가면 저는 얼마든지 그 대법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 법조인으로서 딱 그 울타리를 쳐는 이걸 허물어야만 전문적이고 또 국민들이 바라는 눈높이에 맞는 최고법원의 판결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전문 대법원이 있는데 그렇게 둔 이유도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하고 깊이 있는 판결을 내기 위한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노동법원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많지만 지금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노동사건에 적용되는 법리하고 일반 민사사건 법리는 많이 다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피상적으로 알기에도 일반 민사사건은 사적 자치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이런 게 적용이 되지만 노동사건은 사칙이 있고 노칙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부가 사회적 지위가 열악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충하는 입장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노동사건도 보면 대부분 판사들이 일반 민사법리를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대다수가 노동자들인데 이들이 만족할 만한 판결이 안 나오는 거죠. 노동법원도 만들고 또 최고법원도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이런 대법관들이 정말 노동사건에 적합한 법리를 가지고 판결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이 이번에 너무 이상한 파기환송 판결을 내는 바람에 과연 대법원에 최종심을 맡겨도 되느냐 의구심까지 커지고 있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을 허용해야 된다 또 이런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에 대해서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이런 헌법 조항에 위반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반론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판사들이 내리는 판결이 사법권의 행사고 헌법재판소도 크게 보면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이기 때문에 재판소원을 허용한다 그래가지고 헌법이 위반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재판소원을 허용한다 그래가지고 법원이 재판권을 뺏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다른 개혁 요구와는 달리 재판소원 문제는 사실 신중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재판소원을 허용하면 사실상 대법원이 헌재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사심제가 공식화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기본권 침해가 됐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결국 판결이 확정이 돼가지고 법질서 분쟁이 해결되기까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허용하더라도 정말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설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좀 더 민주적 통제 아래 두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또 있을까요? 대법원장 권한을 축소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법원 행정처도
대법원에서 분리를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대법관이 법원 행정처장을 하면서 전국에서 똑똑한 유능한 판사들을 뽑아가지고 일을 시키고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전국 법관들을 컨트롤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부에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법원 행정처를 분리해내서 흔히 얘기하는 사법행정위원회, 국회라든가 또 시민사회, 학계 이런 데가 관여를 해가지고 사법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그것을 단순히 이제 대법원장은 따르기만 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분을 하면 저는 법원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관여와 통제가 지금보다는 훨씬 강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대법관 제청권 이거를 지금 대법원장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독일 같은 예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상원, 하원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각각 나눠서 선출을 하고 아까 320명 되는 그 대법관들은 의원들하고 관련 부처의 장관들이 법관 선출위원회 이런 것을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대법관들을 추천하고 선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대법관 추천 또 선발 이 과정에도 우리나라 국회가 훨씬 깊이 관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법관들이 일반 국민들과 유료된 자기들만의 왕국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이걸 허물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간다면 이제 저는 적어도 각 지방 법원장, 뭐 검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없어지고 공소청이 생기면 각 지역을 담당하는 최고위직 사법 관련들은 좀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선출할 수 있도록 일종의 미국식 시스템을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주인임을 확인받는 이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에 이어서 이제 사법 개혁까지 차기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아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개혁들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려면 유념해야 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동안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민주당 측에서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위원회를 설치하자 이런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검찰개혁은 정부가 바뀌자마자는 즉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개혁은 시간을 끌면 안 됩니다. 6개월이고 1년이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련 당사자들 다 참여한 가운데서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절대 그건 결론도 안 나고 실패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거든요. 검찰개혁은 그동안 논의가 참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회 법안도 나와 있고요. 큰 줄기로 보면 검찰청 해체, 기소권 행사하는 공소청 설치, 특수 분야의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수사청 설치, 공수처 역량 강화, 국수본 역량 강화 이렇게 대략 얼개는 짜 있거든요. 저는 정권이 바뀌면 이 부분은 저는 즉시 해치워야 됩니다. 시행 기간은 6개월이든 1년이든 유예 기간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즉시 저는 국회에서 법안을 설치하고 대통령이 법안 공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법개혁은 위원회를 설치해서요. 대법원 개혁과 우리나라 재판제도 전반을 개혁하는 이런 위원회를 설치해서 이것도 저는 1년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중요한 아젠다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즉시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고 시행을 해야만 저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법원에 지금 계류 중인 재판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것이 계속 진행될지 여부를 두고 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학자들은 다수 의견은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 내란 위안의죄를 빼고는. 그래서 그 소추의 개념에는 기소뿐만이 아니고 재판 진행도 포함을 하는 거다. 왜냐하면 재판 진행은 검사의 공소유지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이미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반대 주장도 있고요.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국회에서 각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겠다 이렇게 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건 정말 직무유기성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헌법에 그런 특별한 규정을 둔 것은 대통령이 원활한 국정수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둔 것인데 그렇다면 대법원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은 재임 기간 동안 중지한다라고 딱 방침을 정해서 저는 내려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일을 하라고 대법원장이 있고 대법관이 있는 겁니다. 대법원장 혼자 결정하기가 어려우면 대법관들하고 회의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각 개별 재판부의 결정에 맡긴다라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굉장히 저는 비겁한 답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속히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정해가지고 재판을 중지한다라는 방침을 세우기를 바라고 또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되는 재판은 재직 기간 중 정지한다라는 저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이재명 후보 개인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5천만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는 대통령직의 원활한 수행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공익적 차원에서 반드시 법을 통과를 시켜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행태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뭐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실 텐데 이렇게 중대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대선을 앞두고 저렇게 노골적이고 드러나게 정치에 개입을 하고 선거에 개입한 이거는 저는 사법부의 치욕의 역사로 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속하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는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번에는 대법원도 판사들도 저항할 것이 아니고 사법부가 저는 살아남으려면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개혁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법부도 스스로 개혁의 의지를 보였으면 좋겠고 또 새로운 정부나 국민들도 관심을 놓지 않고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저는 사법부도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